이번 시간에는 식물 플랑크톤의 색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식물 플랑크톤이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색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광합성에 필요한 그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포토신테틱 피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색소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클로로필계 여러 종류들이 있고 또 카로티노이드계, 카로틴계도 여러 종류가 있고 파이코빌린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그 종류들이 있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클로로필계죠. 클로로필계에는 클로로필 A, B, C, C1, C2 이렇게 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식물 플랑크톤의 색을 주로 결정짓는 게 이 클로로필입니다. 어떤 색이냐 하면은 청색과 적색광을 흡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트럼을 보면은 빛의 스펙트럼,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이죠.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에서 보면은 이쪽에 이 청색광 쪽하고 이쪽에 빨간색 쪽을 많이 흡수하고 가운데는 흡수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X축은 지금 파장이고 Y축은 흑광도인데 흑광도가 낮은 영역이 있죠. 이게 초록색 부분이 흑광도가 낮아서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클로로필은 주로 그렇고 카로티노이드는 좀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고 이거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래요. 자, 클로로필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색소인데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 분자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긴 파이톨 체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탄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20개가 반복이 돼 있죠. 그러니까 탄소가 수십 개가 길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 길다란 체인에 의해서 멤브레인에 붙어 있는데 멤브레인은 그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라고 하는 엽록체 안에 보면은 또 막이 막 이렇게 겹쳐진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라나라고 부르죠. 그 엽록체 안에 멤브레인들이 겹쳐져 있는 그라나에 붙어 있는 겁니다. 부착을 시켜 놓은 것은 그 광합성에 필요한 이 분자와 클로로필 분자와 또 광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엔자임들이 그 주변에 몰려 있도록 한 유니트로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붙여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쪽 햄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햄 구조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막 교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교대로 되어 있고 가운데 질소가 있고 이런 이 구조를 포르피린 구조라고 하는데 이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교대로 되어 있는 컨주게이티드 스트럭처가 빛을 흡수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분자입니다. 그 전자가 결합이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 정도, 1.5 정도 결합의 특성을 가지면서 전자가 좀 유동하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은 그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잘 튀어나갈 수 있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자가 튀어나가고 다시 받고 하려면은 사실 탄소와 수소 가지고는 좀 불편합니다. 탄소와 수소의 공유 결합은 쉽게 그 전자를 주고받고를 잘 못해요. 근데 전자를 주고받는 것은 뭐가 잘하느냐면 금속 이온이 아주 잘하죠. 금속 이온은 여기는 이게 그 클로로필에는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데 금속 이온을 가져다 넣어두면 금속 이온은 전자를 한 개 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을 쉽게 합니다. 이 비슷한 구조가 그 사람의 혈액에도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안에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철이 들어가 있죠. 철이 들어가서 철이 전자를 주고받고 하면서 전자를 이동하는 그 캐리어의 역할을 합니다. 클로로필은 그와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전자를 주고받고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분자가 전자를 받아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그 빛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은 여기 마그네슘이 있는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튀어나가서 다른 엔자임으로 주고 그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클로로필 A 분자는 모든 광합성 생물에서 필수적인 그 분자입니다. 여기서 튀어나가는 전자가
주변에 있는 광합성 효소, 엔자임에 전달이 되고 그 엔자임들을 차례차례로 전달하면서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클로로필계는 몇 가지 그 버라이어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로로필 A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클로로필 B, C 이런 유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가지, 이 펑셔널 그룹만 조금씩 이렇게 그 다른 그런 분자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클로로필 계라고 부릅니다. 조류의 색소 피그먼트가 어떤 것을 보면은 초록색인 조류가 있고 어떤 것을 보면 갈색인 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이 녹색 조류 계열하고 갈색 조류 계열로 나눕니다. 자, 우리 육상 식물을 보면 전부 초록색으로 보이죠. 그런데 바다에 가보면은 갈색인 그 광합성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역, 다시마 이런 거 보면은 갈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 플랑크톤도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있고 갈색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그린 알걸 라인, 클로로필 A와 클로로필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클로로필 A와 B를 가지고 있는 이 조성이 육상 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의 갈래로 볼 때 처음에 클로로필 A와 B를 가지고 있는 조류가 발생하고 이것이 진화해서 식물로 진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색깔은 육상 식물과 똑같이 진한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조류의 종류로 보면은 그린 알지와 유글레노이드, 유글레나 종류, 그 다음에 식물 이런 것들이 녹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클로로필 A가 있는데 클로로필 B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A는 필수 색소고 클로로필 B는 보조 색소입니다. 그 보조 색소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클로로필 A가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파장대의 빛을 흡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흡수 파장이 조금 다른 그 색소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브라운 알걸 라인을 보면은 클로로필 A가 있고 클로로필 B 대신 클로로필 C를 보조 색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로로필 C는 좀 더 갈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규조류, 와편모조류, 크라이소파이트 이런 것들을 번성하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면 연한 녹갈색, 연한 그 녹색이 살짝 들어간 갈색이 섞인 모습 이런 쪽으로 많이 보입니다. 근데 완전히 그 갈조류 같은 것들은 퓨코그산틴 같은 카로틴 계통들이 많아서 아주 갈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종류들도 있죠. 그런 것을 클로로필 B가 없고 대신 C를 가지고 있는 종류를 브라운 알걸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갈색 조류 계열이죠. 식물 플랑크톤의 종류를 나눠보면 여러 가지 디비전이 있습니다. 대략 중요한 디비전만 열거해 보면 이런 형태인데 그 색소를 보면은 Major Accessory Pig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피그먼트. 그러니까 클로로필 A는 이센셜 피그먼트예요. 그래서 모든 광합성 생물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로필 A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튀어나가서 광합성을 하는 것이고 이런 그 보조 색소, 액세서리 피그먼트는 빛을 받아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클로로필 A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클로로필 A가 전자를 익사이트 시켜서 광합성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로필 A는 필수 색소고 이런 것들은 빛을 받아서 전자를 클로로필 A에게 전달해주는 보조 색소들인 거죠. 그런데 클로로필 B를 보조 색소로 가지고 있는 게 식물이라고 했죠. 그 식물과 여기 녹조류, 그린 알지, 또 그다음에 카로파이트는 착추초 식물, 그다음에 유글레나 이런 것들은 클로로필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색깔을 일부러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해놨습니다. 클로로필 B를 가지고 있는 종류들은 초록색을 띱니다. 그 다음에 갈색 색소 브라운 알걸 라인이 있어요. 브라운 알걸 라인은 클로로필 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퓨코그산틴이라는 것도 갈색이 나고 페리딘 이런 것도 갈색이 나고 이 갈색 피그먼트를 갈색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런 종류가 그 브라운 알지,
또 크라이소파이타 규조류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와편 모조류 다이너플라젤레이트도 여기에 속하고 이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파이코빌린계 색소가 여기 약간 있는데 파이코빌린이 많은 종류가 로도파이타하고 사이아노파이타입니다. 로도파이타는 레드 알지 홍조류죠. 홍조류는 파이코빌린계 색소 중에서 파이코에리트린이라고 하는 빨간색 색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나기도 하고, 근데 동시에 파이코사이아닌 청색 색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섞이면은 검은색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이아노파이타 블루그린 알지라고 하는 종류는 파이코사이아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청색, 그러니까 녹색이 아니라 이런 파란색 잉크 같은 색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파이코빌린계 색소입니다. 그래서 이 그 플랑크톤의 종류에 따라서 보조 색소의 종류가 달라져요. 이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 갈색으로 보이는 거, 뭐 빨간색, 청색 등등 이런 다양한 색깔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보조 색소는 다양하지만 클로로필 A라고 하는 그 필수 색소는 모든 광합성 생물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필 A를 분석하면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표로 쓴다고 했죠. 근데 클로로필 A를 그러면 분석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스펙트로포토메트릭 메서드, 그 흡광 광도법으로 측정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공정시험법의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광법이 있고,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 형광법, 흡광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흡광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유네스코법 또는 트리크로매틱 메서드라고 해서 세 가지 파장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란 뜻인데요. 세 가지 빛이라는 말이죠. 트리, 그 다음에 크로마는 이건 색이란 뜻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나라의 공정시험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이 애시디피케이션, 산성화하는 방법, 로렌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 방법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탠다드 메소드 같은 데 보면은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등재되어 있어요. 근데 측정해 보면은 뭐 한 10% 차이가 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서로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10% 차이가 나지만 그 정도 오차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뜻일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방법이 둘 다 완벽하지 않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광광도법이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주 저농도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저농도에서 측정이 가능하고 그 인비보 측정이 가능합니다. 인비보라는 것은 세포가 살아있는 채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포를 농축해서 뭐 추출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살아있는 세포를 그대로 측정한다. 그러니까 세포의 그 배양액을 그대로 통째로 넣기도 하고 또는 이 센서를 호수 물속에다가 바로 집어넣어서 물속의 클로로필을 측정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씁니다.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오차는 더 큽니다. 기본적으로 이 흡광광도법 1번의 방법으로 보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방법이 가지고 있는 오차에다가 플러스 형광법이 가지고 있는 오차가 다 보태지는 거죠. 그래서 오차는 더 커지지만 장점이 또 있는 그런 자동 측정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크로마토그래픽 메소드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 HPLC를 쓰는 그 방법인데 이 방법은 이 색소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분리해서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클로로필도 보면 그 기다란 파이톨 체인에 붙어 있고 막 마그네슘 들어 있고 한데 이 플랑크톤이 죽어서 분해될 때 보면은 이 파이톨 체인도 막 끊어지고 마그네슘도 막 떨어져 나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섞여 있을 때 크로마토그래피를 써야만 가장 정확히 측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보통 그 루틴한 분석에선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공정시험법이나 이런 데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그 사용해오던 이 스펙트로포토메트릭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사용됐으니까 뭐 한 50년의 그 역사가 있고, 또 그동안 한 50년 동안 여러 호수라든가 뭐 이런 데서 조사한 데이터들이 대부분이 이 방법으로 측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데이터하고 경험적으로 연결하고 뭐 비교하고 하려면은 또 그 방법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사용해야 가능하죠. 그래서 이 스펙트로포토메트릭 메소드가 지금 공정시험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클로로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클로로필 분자를 떼내서 용출을 시켜야 됩니다. 용매에다가 추출을 해서 그 용매에 녹아 있는 것을 이제 흑광법으로 측정하는 것인데, 그때 용매를 무엇으로 쓰느냐 하는 거죠. 지금 공정시험법에는 표준 방법에는 아세톤 90% 아세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많은 연구들이 보면은 DMF라든가 메탄올, 뜨거운 에탄올 이런 것들이 추출 효율이 더 좋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 때 연구를 할 때 클로로필 분석법을 연구할 때 사용한 게 아세톤이었어요. 우연히 뭐 아세톤을 썼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 아세톤을 사용한 방법이 예를 들어서 흑광계수라든가 클로로필 농도별 흑광계수 이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아세톤을 기반으로 많이 연구가 돼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단점은 뭐냐면 추출 효율이 좀 낮아요. 추출 효율이 낮기 때문에 어떤 세포들은 아세톤 90%에 집어넣어도 클로로필이 추출돼 나오질 않아요. 세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이 안 되죠. 그래서 세포를 터뜨리기 위해서 그 그라인딩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종류가 특히 필요하냐면 녹조류와 남조류가 비교적 세포막이 단단해가지고 세포벽이 단단해서 잘 안 터지고 추출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바다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은 대부분 규조류예요. 그런 추출이 잘 되기 때문에 해양에서 이제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이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담수에서 많이 하면서 보니까 이 녹조류와 남조류는 잘 추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수에서 쓸 때는 그 그라인딩을 해야 됩니다. 이 티슈 호모지나이저로 유리가루를 집어넣고 막 갈아서 세포들을 다 터뜨려야만 추출이 됩니다. DMF라고 하는 것은 그걸 사용해 보니까 그 흑광광도, 흑광계수 이런 것들이 이 아세톤과 동일해요. 아세톤과 동일한 값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은 그라인딩을 안 하고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라인딩을 하지 않고도 녹조류, 남조류가 잘 추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애시디피케이션 방법, 그러니까 로렌젠 방법은 그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용성 용매가 아니고 비극성 그 솔벤트예요. 비극성 솔벤트이기 때문에 추출은 또 잘 되는 대신에 이 산성화하는 방법은 못 쓴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 유네스코법은 아주 잘 측정이 됩니다. 조금 단점이라면은 이것이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피부 뭐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버릴 때도 잘 폐기물로 버려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아세톤 90%보다 아주 훨씬 월등한 추출 효율을 보이는 좋은 용매입니다. 그 다음에 메탄올도 사용하는데, 역시 메탄올도 독성이 있어서 메탄올은 측정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탄올은 그대로 하면은 잘 추출이 안 되고 끓여야 돼요. 한 70도 정도로 끓여가지고 하면은 추출 효율이 좋은 그런 솔벤트입니다. 그 다음에 흑광광도법을 사용하는데, 흑광광도법은 흑광도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투과할 때 입사광과 투과광의 비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식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흑광도는 흑광계수, 그 다음에 농도, 그 다음에 광 투과 거리. 보통 측정할 때 그 큐베트라고 하죠. 스펙트로포토메터 큐베트 1cm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K 값을 알면은 우리가 흑광도로부터 농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비흑광 개수 K가 그 클로로필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흑광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용액에 이 색소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혼합물의 흑광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클로로필 A하고 클로로필 B가 막 섞여 있고 클로로필 A와 클로로필 C가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또 물속에는 플랑크톤의 종류가 많죠. 그래서 필터해가지고 흑광도를 측정해 보면 이 흑광도는 순수한 클로로필 A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피그먼트들이 막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측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 클로로필 A를 흑광법으로 측정하는 그 원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축은 파장이고 Y축은 흑광도죠. 이 파란색이 클로로필 A의 흑광 스펙트럼입니다. 보면 이 블루라이트에서 강하게 흑광을 하고 또 빨간색 663 정도 빨간색에서 강하게 흑광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은 흑광을 안 하죠. 그래서 흑광을 하지 않는 이 중간 부분은 광합성의 이용 효율이 낮아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걸 보면 클로로필 B는 약간 서로 다른 흡수 피크를 보입니다. 그래서 클로로필 A가 흡수하지 못하는 빛을 조금씩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조 색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외에 클로로필 C는 조금 더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가 순서대로 흑광 피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 섞여 있는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느냐?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색소 추출액이 클로로필 A, B, C 요 세 가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측정하는 방법이 이 트리크로매틱 메소드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처음에 유네스코의 그 연구팀이 이것을 개발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별명으로 유네스코법이라고 별명으로 부르고 있죠. 왜 트리크로매틱 그 세 개의 그 삼색광법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흑광도를 663, 645, 630 요 세 개의 파장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색광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자, 그럼 왜 세 가지 그 흑광도를 측정하느냐면 663에서는 클로로필 A의 흑광을 측정합니다. 클로로필 A가 피크를 보이는 흑광 피크를 보이는 그 파장이에요. 그 다음에 645 나노메타는 클로로필 B가 흑광을 피크로 하는 그런 그 파장입니다. 그 다음에 클로로필 C의 흡수 피크는 630 나노메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클로로필 A, 요건 B, C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정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흑광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50 나노메타는 왜 측정하느냐면 시료 중에 현탁 물질에 의한 흑광도 보정입니다. 750 나노메타는 클로로필이 흑광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적외선 영역이에요. 클로로필이 흑광하지 않는 영역인데 빛을 흑광한다. 이건 뭐냐면 물속에 부유물질이 있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그 식물 플랑크톤을 그 그라인딩하고 여과를 하고 원심 분리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부유물질들이 약간씩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파괴돼 가지고 아주 잘게 부서진 그 부스러기들이 어느 정도 떠 있기 때문에 그 현탁 물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750 나노메타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흑광된 값을 가지고 이런 데서 다 빼줍니다. 635, 663, 645, 630에서 흑광에서 다 빼줘요. 그게 이제 그 탁도 보정이죠.
네, 측정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시료를 먼저 유리 섬유 여과지로 여과를 합니다. 이때는 그 양을 좀 아주 적은 경우에 100ml, 많은 경우는 2L, 4L 이 정도 하는데 식물 플랑크톤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영양호의 밀도가 높은 데서는 조금만 하고 빈영양호에서는 좀 많이 여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여과지에다가 90% 아세톤을 넣고 티슈 그라인더로 파쇄를 해줘야 됩니다. 그 티슈 그라인더로 이렇게 갈면은 그 유리 섬유 여과지는 이제 유리를 실 모양으로 뽑아가지고 종이를 만든 거죠. 이 유리 섬유가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지면서 이 유리 섬유가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다 터뜨려요. 그렇게 해서 식물 플랑크톤 세포가 다 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튜브에 넣고 일정 시간을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동안에 세포 안에 있던 클로로필 분자가 떨어져서 솔벤트에 녹아 나오는 거죠. 아세톤에 녹아 나와요. 이렇게 해서 몇 시간 두는데 암 보관을 합니다. 암 보관이라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빛을 받지 않게. 왜냐하면 빛을 받으면 클로로필 분자가 쉽게 그 빛 에너지에 의해서 분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분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안 받는 어두운 곳에 두고 그런 다음에 추출이 다 된 다음에는 원심 분리기로 불 침강시킵니다. 원심 분리기로 침강시키면은 이제 세포 파괴된 세포 부스러기들, 그 다음에 유리, 섬유, 가루 이런 것들이 전부 가라앉아요. 그런 다음에 위에 그 상징액을 뽑아내 가지고 이제 흑광도를 측정하면 됩니다. 계산 과정을 보면은 664 또는 663하고 거의 같아요. 663에서 664, 645까지 흑광도가 거의 비슷한 요로 피크를 보이는데 가장 가운데가 664입니다. 여기서 흑광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645 초기에는 645 나노메타를 사용했는데 그보다는 647이 더 좋은 것으로 이제 개선이 된 거죠. 조금 리바이스된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클로로필 A는 664에서 흑광한 값에 11.85를 곱하면은 이제 클로로필 A 농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측정한 그 흡수 스펙트럼에는 클로로필 B와 C의 흑광이 약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흑광 스펙트럼의 그 아래 풋 부분이 약간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클로로필 B에 의해서 흑광이 된 것이 약간 오버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클로로필 B의 농도를 우선 구해요. 647에서 한 다음에 1.54를 곱해서 클로로필 B의 농도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요 값에서 1.54를 곱하면은 이게 664 나노메타에서 클로로필 B가 흑광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을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630도 보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클로로필의 그 측정 방법에 형광법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클로로필의 그 형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플로레센스라고 부르는데 형광이라고 하는 현상은 뭐냐면 단파장의 빛을 받아서 장파장의 다른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파장이 짧으냐 기냐가 바로 에너지하고 관련이 되죠. 파장이 짧은 빛이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에너지를 받아서 더 낮은 에너지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일부가 소실되죠. 에너지 일부가 소실되는데 이런 현상을 형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로로필의 예를 들어보면은 파장이 짧은 블루 라이트를 쬐어주면은 이 클로로필이 빨간색의 빛을 냅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식물 플랑크톤이. 그러니까 형광 현미경으로 그 블루 라이트를 쬐어주고 형광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식물 플랑크톤이 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 클로로필 분자 주변에
일렉트론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일렉트론이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일렉트론이 이 블루 라이트를 받으면은 익사이트 됩니다. 익사이트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전자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 튀어나가서 광합성에 이용되기도 하죠. 그런데 광합성에 이용되지 않은 전자는 곧바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곧바로 되돌아올 때 여기서 그 빨간색 빛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익사이트 됐던 전자가 모두 다 광합성에 이용되는 게 아니에요. 광합성에 이용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곧바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형광을 가지고 클로로필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이 엑스테이션 그 파장, 그러니까 이 전자를 익사이트 시키는 파장으로는 블루라이트 약 440나노미터의 블루라이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출되는 빛은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한 665나노미터 정도의 빨간 빛을 측정을 해서 이 클로로필이 얼마나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죠. 그런 기계를 플루오로메터, 형광광도계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이제 파장 선택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익사이트 시키는 파장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라이트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션하는 파장도 이제 선택을 해서 그 파장만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건 이제 빨간색을 측정하는 거죠. 이 형광법의 경우에는 감도가 아주 매우 민감합니다. 감도가 좋아서 흑광도법에 비해서 한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의 양만 가져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저농도의 양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광법은 기계 자체가 흑광도의 경우는 농도가 얼마일 때는 흑광 개수를 곱해가지고 흑광도가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형광법은 이 기계의 특성상 상대적인 값만 측정을 합니다. 상대적인 값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표준 용액에 대해서 검정선을 작성해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스펙트로포토메트릭 메소드로 일단 먼저 샘플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10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다. 이걸 형광으로 측정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또 100마이크로그램 퍼 리터짜리를 형광 측정하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그다음에 이 검정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광값, 그 기계마다 이것은 다 고유의 값입니다. 기계마다 다른 값인데 그 기계의 형광값하고 이 클로로필 이 값하고를 비교해서 검정선을 작성하고 환산식을 사용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이 형광법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비보 플로레센스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비보라는 것은 살아있는 세포를 측정한다 이런 말이죠. 살아있는 세포의 형광을 측정한다.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조류 배양액을 시험관에서 배양을 하는데 그 배양액을 클로로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면 그 배양액을 그대로 기계에다 넣어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조류가 가지고 있는 플로레센스를 측정해서 어느 정도 조류가 성장했는지 밀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호수 현장에서 식물 플랑크톤의 밀도를 측정하는 클로로필 센서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클로로필 센서를 아예 물속에 집어넣으면 클로로필이 이제 바로 측정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방법은 그 펌핑에 의해서 물을 퍼올리고 형광광도계가 있는 데다가 물을 통과시키면은 통과하는 동안에 측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클로로필 센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연속 자동 측정이 가능하죠. 연속 자동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형광은 조류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서 변동이 크기 때문에 오차가 좀 큽니다. 특히 그 측정 이전에 노출된 광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빛을 많이 받고 나면은 형광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다 측정하면 형광이 늘어나요. 그래서 측정하기 이전에 한 30분 정도 그 어두운 곳에 두었다가
또는 뭐 계속 밝은 곳에 측정하려고 하면은 밝은 같은 광도에다가 하여간 두어야 균일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어두운 곳에 넣어두었다가 측정을 하면은 항상 일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노출된 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밤에는 형광이 높고 낮에는 한 빛에 의해서 포화돼 가지고 한 반 이하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형광 센서로 클로로필을 측정하면 밤에는 올라가고 낮에는 내려가는 이런 그 일주기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주로 이 밤에 측정한 값만 골라서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그 호수에서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많은 센서들이 보급이 돼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식물 플랑크톤의 색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